안녕하세요. 혹시 허리케인 카트리나, 하비, 아니면 뭐 슈퍼스톰 샌디 같은 이름들 좀 기억하시나요? 아, 네. 기억하죠. 엄청난 피해를 줬던 재해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자연재해가 정유공장이나 화학시설 같은 아주 중요한 산업단지에 닥쳤을 때 말이죠. 그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너머로요. 네, 특히 그런 시설들은 위험 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피해는 뭐 단순한 재산 손실 이상일 수 있죠. 환경이나 지역사회 안정까지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화학공정 산업이 이런 무서운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 어떤 자료인가요? 네, 바로 그 화학공정 안전센터, CCPS라고 하죠. 거기서 발간한 상세 지침서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겪었던 뭐랄까 뼈아픈 교훈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 CCPS 지침서군요. 네, 그건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랑 데이터를 집대성한 아주 중요한 자료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지침서의 핵심 내용들, 특히 시설들이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그 이후에 복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과제와 또 흥미로운 전략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이 산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사회의 기반 시설, 뭐 그런 것들의 복원력이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자연재해 대비 계획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왜 특히 화학시설 같은 곳에서는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또 어려운 과제일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자연재해 자체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그 화학시설이라는 그 특수성, 이게 더해지면서 문제가 훨씬 복잡해져요. 지침서에서도 지적하는 핵심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공통 원인 고장, 영어로는 common mode failure라고 하죠. 공통 원인 고장이요. 좀 생소한데 그게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재해, 예를 들면 뭐 홍수나 지진 같은 단일 사건이 탁 터졌을 때요. 여러 개의 중요한 시스템이나 심지어 안전을 위해 설치한 장비들까지 연쇄적으로 혹은 거의 동시에 그냥 기능이 멈춰버리는 상황을 말해요. 아, 동시에요? 네. 예를 들어서 홍수 수위가 뭐 예상보다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처음엔 좀 낮은 곳에 있던 펌프만 잠겼는데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결국엔 좀 높은 지대에 설치해둔 비상 발전기까지 침수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하나의 원인, 즉 홍수라는 하나의 원인이 여러 시스템, 그러니까 펌프랑 비상 전력 시스템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거죠. 심지어 안전 보호 장치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전장치 하나하나는 튼튼하게 만들어도 그걸 받치고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이건 뭐 속수무책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큰 어려움이 뭐냐면 불명확한 설계 기준이에요. 특히 홍수 같은 경우에요. 시설을 설계할 때 과연 이게 100년 빈도 홍수,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홍수를 기준으로 대비해야 할지 아니면 더 드물지만 훨씬 강력한 뭐 5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대비해야 할지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거군요. 이거든요. 주변 지형이나 뭐 땅 상태에 따라서 실제 침수 높이는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기준 자체가 모호하면 어디까지 대비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진짜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뭐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그런 지질학적 재해는 더더욱 예측도 어렵고 기준 설정도 어렵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완벽하게 설계로 다 막는다기보다는 비상 대응 계획에 좀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계획으로요? 네. 물론 뭐 FEMA, 그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같은 기관에서 중요시설 보호 수준, 예를 들면 뭐 기본 홍수표고의 BFE에다가 뭐 EPT를 더한다거나 아니면 500년 홍수표고 중에 더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해라, 뭐 이런 권고안을 내놓기는 해요. 비상 전력 시스템 보호 기준 같은 것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 어떤 기준을 채택하고 어디까지 투자할지는 그 시설 소유주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이 뭐 현실적인 과제죠. 결국 엔지니어링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계획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반 시설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복잡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럼 그 체계적인 접근 방식,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침서에서는 어떤 과정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험 식별이에요. 네, 시설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그러니까 뭐 허리케인, 홍수, 지진 같은 기상학적 재해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뭐 집안 침하 같은 지질학적 재해까지 정보 목록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부록 A에 보면 스크리닝 도구 예시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단순히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앞에서 식별된 각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요. 그냥 뭐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해당 시설 위치에 딱 맞는 그런 데이터가 중요해요. 시설 위치에 특화된 데이터요? 네. 예를 들어 홍수다 그러면 예상되는 최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허리케인이면 최대 풍속은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는지, 지진이면 예상 진도는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발생 확률이나 예상 심각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거죠. FEMA의 홍수지도나 뭐 USGS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진지도 같은 공공 데이터도 물론 활용할 수 있고요. 보험사나 전문 컨설턴트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드론을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 네네. 아주 실용적인 접근 사례인데요. 한 기업에서 드론을 직접 띄워서 자기들 부지의 정밀 고도 지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오, 직접이요? 아, 이 장비는 몇 시간 뒤에 침수될 위험이 있겠구나. 이걸 미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대비가 가능해진 거예요. 와, 기술을 정말 똑똑하게 활용했네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군요. 다음 단계는 뭐죠? 세 번째 단계는 핵심 장비 식별입니다. 시설 안에 있는 모든 장비가 아니고요.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한 운영을 유지하거나 혹은 만약에 이게 손상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장비를 선별하는 작업이에요. 필수 장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비상 발전기 아니면 냉각수 공급 시스템, 공정 제어 시스템, 안전 계측 장비들, 소방 펌프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자연재해 관련 데이터 자체를요. 공정 안전 정보 PSI라고 하거든요. Process Safety Information. 이거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재해 위험 데이터도 뭐 설비 정보나 화학물질 정보처럼 아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평가 및 격차 해소예요. 평가 및 격차 해소. 네, 앞에서 식별된 그 핵심 장비들을 수집된 재해 데이터랑 미리 설정된 설계 기준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장비의 상태나 위치가 그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이게 바로 격차인 거고요.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격차를 메우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군요. 네, 지침서에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째는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장비를 개선하거나 이전해서 설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네. 둘째는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위험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해서 실제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위험 평가를 했는데도 여전히 위험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 비상기획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 안전계층 하이어러키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우선순위 같은 거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건 위험 요소 자체를 아예 제거하거나 줄이는 설계 변경이에요. 예를 들어 침수 위험이 있으면 장비를 그냥 더 높은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이게 제일 좋고요. 네. 만약 이게 어렵다면 그 다음 차선책으로 공학적인 해결책,
뭐 방벽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걸 고려하고요. 그것마저도 좀 여의치 않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 대응 계획에 의존해야 한다는 그런 우선순위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방 펌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500년 빈도 홍수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펌프를 그 기준 높이로 올리는 거겠죠. 이게 설계 기준 충족이고요. 네. 근데 만약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 거나 그러면 이제 위험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 결과, 이 펌프가 고장나도 다른 백업 수단이 있어서 괜찮다. 또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 위험이 허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뭐 정기 점검을 좀 더 강화한다던가 하는 식의 비상계획으로 관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평가 결과 이 펌프 고장나면 화재 진압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되면 펌프 주변의 가연성 물질 양을 줄이거나 이게 위험 완화죠. 아니면 지역 소방서랑 비상시 지원 협약을 미리 맺어두는 등의 더 구체적인 비상계획, 즉 위험평가 기반의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아, 상황에 따라서 진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굉장히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네요. 네, 맞아요. 이 접근 방식은 사실 화학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일상이나 다른 업무에서 마주하는 여러 위험 관리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위협을 먼저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취약점을 평가한 다음에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 이거요. 정확합니다.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얼마나 잘 짜인 비상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 FM 글로벌이라는 보험 관련 기관 보고서를 보니까요. 잘 준비된 비상계획이 있는 시설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약 70%나 줄이고 운영 재개도 훨씬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70%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이 좋은 자연재해 비상 대응 계획, 즉 NHERP, Natural Hazard Emergency Response Plan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NHRP는 그냥 서류 뭉치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딱 작동해야 하는 살아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지침서 부록 B에 보면 정말 많은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좀 흥미롭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비상지휘센터 운영 방식이 좀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현장에 하나만 딱 두는 게 아니라요. 재해 영향권 밖에 안전하게 위치한 오프사이트 센터랑 현장 상황을 직접 통제하는 온사이트 센터,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개념이에요. 아, 오프사이트 센터는 뭐 전체적인 전략이나 복구를 지휘하고 온사이트는 현장의 즉각적인 대응을 담당하고 약간 두뇌와 현장 지휘소 같은 역할 분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리고 명확한 권한과 책임. 이것도 필수적이에요. 재난 상황이라는 게 워낙 혼란스럽잖아요. 그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계획서에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책임지고 수행할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활성화 지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황 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우량이 시간당 몇 밀리미터 이상이면 공정가동 중단, 또는 강수위가 몇 미터에 도달하면 특정 구역 장비 전원 차단,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실행 기준, 그리고 그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예상 소요 시간까지 미리 정해둬야 해요. 실행 기준이 명확해야 정말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인력 배치, 특히 그 상주 근무자, 라이드아웃 크루, 운영 개념이 좀 독특해요. 상주 근무자요. 네. 재난이 임박했거나 막 진행 중일 때 필수적인 조치들, 예를 들면 공정을 안전하게 멈춘다거나 중요 설비를 보호하는 조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남는 핵심 인력팀을 말합니다. 보통 자원자 기반으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미리 선정하고 이들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만 아니라요.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나 보네요. 네, 바로 이 상주 근무자들의 가족 안전 지원까지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가족 지원이요? 네, 직원들이 가족 걱정 때문에 발이 묶이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맡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가 대피소를 마련해준다거나 연락망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거죠. 안전만큼이나 이 사람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진짜 위기 상황일수록 그런 인적 요소 관리가 핵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통신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재난 영화 보면 맨날 통신 두절되잖아요. 물론입니다. 재난 시에는 일반 전화나 휴대폰 통신망이 두절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따라서 위성 전화라던가 아마추어 무선, CB 라디오, 아니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상통신 서비스, GHTS 같은 거, 이런 여러 단계의 백업 통신 수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상호 의존성 파악이에요. 상호 유존성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 운영이 주변의 다른 시설이나 서비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이 외부 전력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정전됐을 때 대책은 뭔지? 반대로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해주는 외부 업체가 마비되면 우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하고 관련 기관하고 행동대비를 세워야 해보거든요. 심지어 자체 비상 발전기가 있어도요, 그걸 처음 가동하려면 외부 전력이 잠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연결고리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와, 시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하는군요. 재고 관리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탱크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특히 가연성이나 유독성 물질을 담고 있는 탱크의 경우엔 좀 딜레마가 있어요. 내용물을 싹 다 비우자니 탱크 자체가 가벼워져서 홍수 때 둥둥 떠오르거나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커지고요. 반대로 내용물을 가득 채워두자니 만약 탱크가 파손되면 내용물이 유출돼서 환경오염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각 물질의 위험성, 탱크의 구조, 예상되는 재해 유형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재고 관리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탱크가 뜨는 걸 막으려고 내용물 대신에 그냥 물을 채워넣는 방법도 고려돼요.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 외에도 보안이나 물품 준비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비상 상황에서는 필요한 인력들, 직원이나 구조대, 수리 인력 같은 사람들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들, 미디어나 구경꾼, 심지어 약탈자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출입 자격 증명 시스템 같은 걸 마련하고 지역 경찰이나 소방당국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식량, 물, 응급처치 키트, 작업도구 이런 필요한 물품 목록, 부록 F의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를 미리 준비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요. 심지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으니 현금 확보 계획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훈련 같은 거요. 네,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유지보수 및 훈련인데 이게 NHRP의 핵심이에요.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고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군요. 이게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수많은 변수랑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백업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과 가족 지원 같은 인적 요소 관리가 계획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재난이 지나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복구 과정 역시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직원들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야생동물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복구 및 재가동 단계는 또 다른 종류의 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손상을 복구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 외에도 숨겨진 손상이라던가 화학물질 오염 문제, 또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 문제, 그리고 평소와 다른 작업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 인력들, 타지역 지원 인력이나 계약직 같은 분들요.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첫 단계는 안정화 및 평가예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보안 확보를 해야 해요. 조명이나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같은 걸 복구해서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수리 단계일 텐데요.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뭔가요? 특히 이 기회에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리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고요. 손상 유형,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손상인지 아니면 숨겨진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 오염은 없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요, 단순히 재난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이기외의 설비를 좀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때는 반드시 변경 관리, MOC라고 하죠. 매니지먼트 오브 체인지.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변경된 사항이 혹시 또 다른 새로운 위험을 만들지는 않는지 이걸 철저히 검토해야 해요. 복구 과정에서의 변경도 아주 신중해야 하는군요.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는데 아까 그 야생동물 이야기는 좀 의외였어요. 네, 훈련은 단순히 장비 작동법을 다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재난 후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는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야생동물, 심지어 뱀이나 악어 같은 위험한 동물이 피난처를 찾아서 시설 내부로 들어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따라서 장비 패널을 열거나 배수구를 점검할 때도 항상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거죠.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네요. 사람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숙소나 교통편 문제 해결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복구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집이 파손되었거나 교통편이 끊긴 직원들을 위해서 임시 숙소나 통건버스를 마련해주고 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너무 고통받고 있으면 안전한 복구 작업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자, 이제 대망의 재가동 단계입니다. 이게 그냥 스위치만 다시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절대 아닙니다. 지침서에서는 재가동 과정을 마치 새로운 시설을 처음 시운전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첫째 원칙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네, 재난 전에 멀쩡하게 작동했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절대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부품,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거군요. 특히 숨겨진 손상이 문제겠네요. 계측 장비 같은 거요. 맞습니다. 특히 온도계, 압력계, 레벨계 같은 계측 장비에 미세한 손상이나 오염이 발생하면요. 이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정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안전 관련 시스템은 서류상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시켜보는 기능 점검, 펑션 테스트를 통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변경관리 MOC랑 시운전전 안전점검 PSSR이 중요해지겠군요. 네, 맞아요. 재난 복구 상황이라는 게 여러모로 비정상적이잖아요. 임시로 수리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사용하던 부품 대신에 대체품을 썼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빨리 공장을 다시 돌려야 한다는 압박감도 엄청 크죠. 네. 이럴 때일수록 원칙, 즉 변경 관리 MOC와 시운전 전 안전 점검, 프리스타트 세이프티 리뷰 PSSR 이 절차를 더욱 철저히 지켜서 혹시 놓친 위험은 없는지, 변경된 부분은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내부 사정에 좀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 예를 들면 경험 많은 외부 안전 전문가나 자문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압박감 속에서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군요. 재가동 순서도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시스템을 다 가동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예를 들면 먼저 제어 시스템 DCS 하고 통신 시스템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방수나 비상연소탑 플랫 시스템 같은 핵심 안전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어서 질소나 계측 공기, 냉각수 같은 유틸리티를 공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공정 물질을 투입하는 식으로 아주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 그러니까 잘된 점, 잘못된 점,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록하고 공유해서 다음번 NHRP를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훈학습이죠. 와,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될 때 얼마나 많은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재난 대응은 단순히 그 재난이 끝나는 순간 종료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재가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학습까지 포함하는 아주 긴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화학시설 같은 이런 중요 산업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획서 한 장 만드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상세한 위험평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핵심 장비 관리, 또 공학적 해결과 비상계획을 아우르는 강력한 대비체계 구축, 그리고 재난 이후에 정말 까다롭고 절차가 생명인 복구 및 재가동 과정까지 정말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핵심은 선제적인 준비와 계획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죠. 또한 시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다른 기반 시설과의 상호 의존성을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난 발생 후에는 어떤 감정이나 압박감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과 보건력 확보에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위험에는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지는 자연재해 앞에서 이렇게 막대한 자원과 전문 인력을 갖춘 산업조차도 완벽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의존하고 있는 다른 핵심 기반 시설들, 예를 들면 전력망이라든가 상수도 시스템, 통신망, 교통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시설들의 재난 대비 계획은 과연 얼마나 견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지역사회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상호의존성은 없을까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의 안전망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